스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 공화국 제5화 제1편 또 다른 청년 사형수.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을 위시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 이 역사적인 운동의 요지는 조상대대로 이 한반도를 지키며 살아왔던 우리 한민족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고 수호자이니 어떤 지배 세력에도 좌지우지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각하게 하는 일대 혁신이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정치는 물론 이씨 조선 왕조의 끝을 알리고 백성이 주인되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민주공화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국내외 여러 곳에 7개의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며 그해 9월 일제의 눈을 피해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제로공화국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일반 백성 김창수가 일본의 명성황후 씨에 대한 복수로 스치다라는 일본 육군 중위를 살해하고 힘없는 조정은 그를 사형수로 만들고 이에 불합리함을 느껴 탈옥한 김창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중이 되고 그리고 동지를 만나 김구라는 이름을 갖게 될 때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을 때 한성, 즉 서울에서는 또 하나의 청년이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의 죄목은 정부 전복 음모 혐의죄이다. 이 사건의 전모는 이러하다. 1898년 10월 일본에서 비밀리에 한 사내가 쿠데타를 하려 귀국한다. 그는 14년 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으나 3일 만에 실패한 갑신정변의 주인공 개화파 박영효이다. 그는 일본 공사관과 손을 잡고 친위대 소속 군인 150명과 자객 30명을 모아 고종을 폐위시키는 제2의 쿠데타를 하려다 발각이 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형수가 된 이 청년은 군인도 자객도 아니었다. 다만 황제가 나이가 많으시니 황태자에게 자리를 옮기셔야 한다는 경문을 서울 장안에 골고루 뿌리는 허드렛 일을 하다 붙잡혔다. 이윽고 쿠데타 음모 가담죄가 성립되어 사형수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청년을 잡고 보니 그의 이력과 전적이 놀랍다. 유교 경전을 섭렵한 유학도이자 조선 정부가 추천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미국 선교단체가 세운 배제학당 졸업생이자 제국신문의 주필 언론인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출신 성분이다. 상놈 출신 김창수와는 달리 이 청년은 세종대왕의 형님인 양녕대군의 16대 직계손, 즉 몰락한 왕계의 자손이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은 이승용. 이 사람은 바로 해방 후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인 것이다. 그럼 그가 왜 이런 쿠데타 음모에 가담했는지를 살펴봐야겠다. 이승만은 13살 때부터 과거에 10여 차례 응시했다. 13살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후에 순종 황제가 된 왕세자 이척이 14살이 되었을 때 고종은 아들을 과거에 급제시키려고 응시 나이를 낮췄다. 그리하여 왕세자와 동갑인 14살짜리 응시생들은 시험 볼 수 있게끔 했던 것이다. 이는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이 대학에 입학할 당시 예비고사 폐지 등 교육 제도를 개편한 일과 흡사한 교육 비리에
원조와 같은 격이다. 하지만 이승만은 과거 응시에서 번번이 낙방했다. 그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공부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5살 때 이미 천자문을 떼었을 만큼 명석했고 10대 시절에는 사서삼경을 비롯하여 통감, 절요, 시전, 서전에 이어 삼국지, 수호전, 서상기, 전등신화 등을 다 읽고 통달한 수재 중에 수재였다. 그런 그가 어찌 낙방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 무렵 과거 제도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었다. 돈이나 권력의 배경이 없는 사람은 급제라는 것을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었다. 그 예로 이승만보다 1살 아래인 김구, 즉 김창수도 돈도 백도 없는 일반 백성이었기에 같은 이유로 낙방을 거듭하였고 급기야 서당 공부를 아예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 주역과 풍수지리, 관상 등을 공부하다 결국 양반 상놈 차별 없이 대우해주는 동학에 입교한 사실만 보아도 촉망받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날개를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평범한 생애를 마감하는 암울한 현실이 조선 말기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튼 13살의 이승만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나이를 1살 속이고 승용이란 이름에서 승만으로 고쳐 응시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이 집안에서는 출세를 중요시했던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몰락을 한 왕가의 후손이라 하나 상놈으로 농사나 장사나 하면서 살 수는 없었고 해서 유일한 출세 수단이자 생계의 희망인 과거 급제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린 이승만은 자신을 통해 집안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버지의 강한 압박과 왕족의 후예이자 집안의 5대 독자로서 귀하게 자라 늘 자부심과 특권의식이 배어 있었기에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번번이 과거에 떨어지면서 이승만은 슬슬 체제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급제가 금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진시도 고관 대작의 자제들에게만 주어지는 등 이 과거 제도의 폐단을 이끄는 원흉을 고종으로 보고 그 체제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더구나 1894년 갑오경장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과거를 볼 수 없게 되자 이승만은 좌절을 느끼는 동시에 오기가 발동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입신양명해야겠다는 오기가 말이다. 그는 바로 신학문에 눈을 돌린다. 그것도 영어의 말이다. 이승만은 급변하는 지금의 현 작태에서 영어를 배우면 평생 이로우면 이로웠지 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미국과의 외교가 끊어지지 않는 한 그에 따른 무수한 직업들이 즐비할 것이고 또 이것은 새로운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실제로 그가 해방 후 미국의 신임을 얻어 대통령의 자리에 앉기까지 영어의 힘이 컸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배제학당으로 들어갈 것을 결심하고 낙동서당에서 함께 배웠던 서당 친구 신흥우를 찾아간다. 서당 추천을 받기 위해서 말이다. 1895년 조선 정부와 배제학당 합동이라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정부가 추천하는 학생 200명을 받아들여 가르치는 배제학당에 그것도 영문부, 즉 영문학과 전공을 택해 입학을 한 것이다. 이승만은 수재라고 불릴 만큼 명석한 두뇌를 총가동하여 영어 공부에 열중하는 한편
미국의 역사, 지리, 산수, 성경 등 교양 과목을 이수하는 한편 학당에서 의무화한 아침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설교를 들었다. 아예 서양인이 되고자 하는 것처럼 말이다. 외국인들에게로부터 신세계의 맛을 보게 된 이승만은 서양 사상에 점차 심취하게 되었고 기독교 국가의 민주주의에 호감을 가지면서 전통에서 근대로, 쇄국에서 개국으로, 봉건에서 개화로 가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가는 신세대 청년을 자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과감성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 과감의 행보로 1895년 단발령이 내려지자 유학도인 그는 자살까지 하는 유생들을 비웃듯이 보란듯이 상투를 자르고 우리의 전통과 결별하였고 절대 군주제의 무능과 횡포에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미국 독립전쟁사와 건국사, 남북전쟁사, 법치주의 원칙 및 민주주의 사상 등을 접하면서 공부한 지 1년이 지난 후 이승만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건너와 새롭게 교편을 잡게 된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된다. 수업은 토론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의 주제를 올려놓고 토론자를 양편으로 나누어 찬반 토론을 시키면서 진행하는 방식인데 서로의 주장을 통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하고 논리적으로 펼쳐지는 양쪽 의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양쪽 입장을 깊게 이해하게 되는 생각의 다양성과 어느 편으로는 옳고 어느 편으로는 그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수업이었다. 예를 들어 토론 주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하자 2년 뒤인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연호를 광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하고 황제직위식을 거행함으로써 전국과의 전통적인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선포한다. 하지만 명성황후가 일본 야쿠자에 의해 살해당한 을미사변과 고종 황제 자신도 부인과 같은 신세가 될까 두려워하여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했던 아관 파천 등을 겪으면서 황실의 권위는 땅으로 추락되었다. 이에 황실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고종은 개혁 사업을 벌인다. 철도 부설관, 탄광석탄 전매관, 금강 채굴관, 연해 어업관, 인삼 독점 수출관, 서울 전차 수도 시설관, 압록강 유역과 울릉도 삼림 벌채권, 동해안 포경권 등 국가의 주요 자원을 일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에 팔아넘겨 황실의 재정을 충당한다. 자, 이것은 국가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황권을 위한 일인가? 그렇다면 황권이 국가인가? 국가가 황권인가? 지배자는 법인가? 지배자를 다스리는 법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 수업의 선생은 바로 서재필 박사였던 것이다. 서재필. 그는 18세에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국비로 일본 도쿄 육군 유년학교에 입학하여 이듬해 졸업, 귀국 후 왕에게 사관학교 설립을 진언하며 조련국 사관장이 되었다. 낡은 정치 타파란 개혁 정신에 눈뜬 그는 20세에 김옥균, 홍영식, 박용효 등이 일으킨 갑신정변에 참여하여 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3일 천하로 끝나면서 역적으로 몰려 호롤단신으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다. 역적의 가족이 되어 남겨진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형, 그리고 부인은 앞으로 당할 고초를 감당하기 힘들어 자살을 선택하였고 그의 동생은 참형을 당해 죽었으며 2살 된 아들은 돌보는 이가 없어 굶어 죽고 말았다.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한 서재필은 미국에 귀화하여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 세균학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아 박사가 되었다. 갑신정변 10년 후인 1894년 갑오개혁 때 일본을 등에 업고 20년 만에 세력을 다시 잡은 대원군의 등장으로 개혁파 박영효가 등극하였고, 그의 설득으로 서재필은 역적으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할 수 있었다. 서재필은 귀국하여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1896년에는 청나라 사신을 접견하던 오화관 연주문 자리에 청나라로부터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알리는 독립문, 건립운동을 하며 독립신문을 창간한 인물이다. 이승만은 이런 개화 개혁의 선각인 서재필의 영향으로 배제학당 내에 조직된 협성회에 참가했다. 협성회는 서재필의 강의에 자극을 받은 13명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협성회는 협성회보를 시작했고, 여기에 이승만은 편집인으로 활동하였다. 정부 장관들을 포함한 이런저런 일들을 비판하며 시작한 이 조그마한 학교 신문은 곧 일반인들에게까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아펜젤러 교장은 사설을 자신에게 제출해서 검열받을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발간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이승만과 신문을 만드는 다른 이들은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신문을 내기로 했다. 그리하여 한국 최초로 일간 신문을 시작했다. 아주 조그마한 일간지의 지면을 통해 자유와 평등에 대한 피력을 했다. 아펜젤러 교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급진주의적 사상을 지속할 경우 오래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었지만 신문을 계속 발간했다. 1897년 7월 8일 배제학당의 제10회 졸업식이 거행되는 날이었다. 졸업식에는 내부 대신 박정양을 비롯하여 정부의 주요 대신들과 배제학당 학교장 아펜젤러를 비롯하여 선교사와 교사, 미국 공사, 영국 총영사, 한성부 판윤 이채연 등 쟁쟁한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였다. 실로 엄청난 졸업식이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다. 영어로 말이다. 한국 사람이 영어로 졸업 연설을 하는 것은 배제학당 졸업생을 통틀어 최초였다. 주제는 한국의 독립이었다. 교장 아펜젤러는 이승만의 영어는 발음, 문장, 감정 모두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말하며, 특히 한국의 독립이라는 주제가 졸업 식사로서 매우 적절했으며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이날 이승만은 영어 연설로 일약 서울 장안에 주목받는 청년으로 급부상했다. 졸업한 이승만은 1898년 1월 1일 배제학당 학우인 유영익, 최정익과 함께 본격적인 언론 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3월 9일자 협성회보에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걱정하며 고목가라는 신체시 하나를 발표한다.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심악한 비바람 이리저리 급히 쳐 병들고 썩어서 반만 섰네. 몇백 년 큰 나무 오늘 위태롭도다. 원수의 따짝새 밑을 쪼네. 미욱한 저 새야 쪼지 마라. 쪼고 또 쪼다가
고목이 부러지면 내 처자 내 몸은 어디 의지하려나. 버티세 버티세 저 고목을. 뿌리만 굳혀 반근 되면 세 가지 새 잎이 다시 영화 봄 되면 강근이 자란 뒤 풍우 불회하리라. 쏘아라 저 포수 따짝새를. 원수의 저 미물 나물 쪼아. 비바람을 도와 위망을 재촉해야 넘어지게 하니 어찌할꼬. 이승만은 이 시에서 조선왕국을 쓰러져가는 늙은 나무에 나라를 좀먹는 탐관 오리들을 따짝새에 비유하여 한탄하고 비판했다. 이와 같이 협성회보의 이승만은 신학문의 필요성과 매관매직 탐관 오리의 격퇴 등 사회 개혁과 국민 계몽의 논설을 꾸준하게 실었고 급기야는 뉴스거리의 제공까지 하는 신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프랑스 정부가 토지와 탄광 등 이권을 요구해온 외교 문서를 협성회보 지면을 통해 폭로한다.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됨을 알게 된 구한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이면서 언론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을 하게 된다. 그에 힘입어 협성회보는 근대적 국정개혁을 주창하는 의회 설립운동까지 전개하는 등 언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였다. 이승만은 협성회보에 머무르지 않고 독립협회에까지 진출하게 된다. 거기서도 그의 명석함의 진가가 발휘되어 얼마 안 가서 신진소장파 일원으로 주목받아 1898년 3월 10일 독립협회가 종로에서 개최한 제1회 만민공동회에 마침내 연사로 나오기까지 한다. 만민공동회의 외침은 이러하다.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국정개혁 원칙 6가지를 결의하여 황제에게 올리자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이날 연설에서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 세력의 철수를 역설하였다. 그곳에 모인 시민들은 크게 공감하였다. 이 기세를 몰아 황궁 정문 앞에서 부패 강요들의 파면과 의회 설치 요구를 외치며 사흘 밤낮을 농성을 한다. 많은 시민이 만민공동회에 참여하고 또 여론이 비등해지자 마침내 정부는 박정양과 6명의 대신들을 보내어 독립협회 간부들과 대면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헌의 6조가 채택되었다. 헌의 6조는 제1조 대외적으로 국가의 자주독립을 확고히 지켜 외국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관민이 단결하여 대한제국의 황제로 하여금 열강의 황제들과 동렬에 서게 함으로써 자주 국권을 확고히 할 것을 결의한다. 제2조 광산, 철도, 석탄, 삼림 등의 이권 침탈, 이권 양여와 차병, 차관 및 외국과의 조약은 종래와 같이 정부 단독으로 시행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중추원 의장의 합동 서명 날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국민의 힘으로 이권 침탈을 막고 국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3조는 나라 재정을 탁지부에서만 관리하도록 하여 국내부와 농상공부의 권력자들의 사회사가 국민으로부터 잡세를 징수하는 폐단을 근절시키고 이 재정을 근대적 체계로 확립시키며 예산과 결산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을 국민의 감시하에 두도록 한다.
제4조 죄인을 공개 재판하되 피고의 변호권을 인정하고 피고가 자백한 뒤에야 죄를 인정하도록 해서 국민의 자유민권을 보장한다. 당시 일반 민중의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은 어느 정도 성립되어 있었으나 피혐의자와 죄인의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은 침해당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이를 확실히 보장하여 국민의 자유민권을 완전 무결하게 확립한다. 제5조 책임관의 임명, 즉 인사 발령을 황제가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인사권을 사실상 황제로부터 정부로 옮겨놓는 것이다. 이것은 전제군주제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여 내각 책임의 행정을 실시하려고 한 결이다. 제6조는 갑오경장 때의 홍범 14조와 각 부처 고유의 헌법과 같은 규칙을 살릴 것을 결의한 것이다. 당시 홍범 14조는 헌법과 같이 생각되는 기본 규범이었으며 정부 각 부처는 모두 저마다의 규범을 형식상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를 다시 되살려 입헌 정치와 법치 행정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독립협회는 이러한 국정의 전반적 개혁을 관민공동회라는 민중대회에 관을 합석시킨 가운데 민중의 개혁 결의와 동의하게 함으로써 이를 일거에 실천시키려고 한다. 관민공동회의 헌의 6조는 황제에 의해 수정 없이 그대로 제가가 되었고 이 밖에 이를 보완하는 조칙 5조까지 내려옴으로써 대개혁이 수행될 전망이 뚜렷이 보였다. 하지만 이 의회의 설립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개화파의 등장에 두려움을 느낀 수구 세력은 이 헌의 6조는 왕권을 없애고 공화정을 수립하려는 운동이라고 모략하며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그 간부들을 체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종에게 고했다. 이에 화가 난 고종은 만민공동회에 보냈던 정부 강요들을 파면하고 독립협회 지도자 20명도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보부상들을 동원하며 만민공동회를 폭력으로 해산시키고 간부들에게 테러를 가했다. 고종의 우유부단과 태도 변화에 극도로 분노하고 실망한 이승만으로서는 왕조에 대한 반감과 저항의식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독립협회의 해산과 간부들의 체포, 정부가 동원한 보부상들에 의한 테러로 민심이 악화되자 고종은 민심을 수습하는 단계로 타협안을 내놓게 된다.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중추원 의관에 임명하는 대혁신적 타협안이었다. 물론 이 17명 중에 이승만은 당연히 끼어 있었고 말이다. 어떻게든 입신양명하겠다는 그의 소원대로 이승만은 23세에 당당히 대한제국의 중추원 의관이 된 것이다. 특별한 실권이 주어지지 않는 중추원 의관이었지만 그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었다. 하지만 고종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바지사장격으로 앉혀놓은 17명의 의관들을 몇 개월 뒤인 1899년 1월 2일에 해임시킨 것이다. 그리고는 곧바로 일주일 뒤인 1월 9일에 이승만은 순검들에게 체포된다. 그리고는 포승줄에 묶여 경무청으로 호송되었다. 박영효 등과 공모해서 고종을 폐위시키고 공화정부를 세우려 했다는 혐의로 말이다. 수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제5화 제2편 사형수 이승만의 석방편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
청년 이승만이 구속되자 각국 선교사와 공명사들이 나서서 그의 무죄를 변론하는 동시에 그의 석방운동까지 한다. 그러나 고종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박영효와 연루된 사건이기에 전혀 먹혀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조급해진 이승만은 같이 수감되어 한방에서 지내게 된 유신파인 서상대라는 전직 군수와 매일신문 동지 최정식과 모의하여 세 사람은 탈옥을 기도한다. 미리 준비한 권총 한 자루씩 가지고 탈옥을 감행했는데 쫓아오는 파수병들을 위협하면서 한성 감옥 담을 넘는데 성공했다. 서상대와 최정식은 빠르게 앞으로 튀어나갔으나 이승만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주저앉고 말았다. 매일신문 동지 최정식은 이를 보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도와주겠다고 되돌아와 파수병에게 권총을 쏜다. 이에 몸을 날려 달려드는 여럿의 파수병에 두 사람은 꼼짝없이 체포되고 만다. 최정식은 바로 처형되었고 이승만은 살인범 등 흉악범만 가두는 맨 땅바닥 감방에 갇히고 서상대만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다시 붙들린 이승만은 온갖 고문을 당하며 여러 번 기절했고 그럴 때마다 이승만이 죽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이승만은 판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캄캄하고 습기찬 감방에서 살인 강도들과 함께 웅크린 채 목이 잘리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황제의 특사령이 내렸다. 사형이 감형되어 종신징역으로 말이다. 아마도 미국 공영사와 선교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 같다. 그 후 이승만은 험한 옥중에서 험한 고지를 겪으며 무사히 부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특별히 보호하는 힘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며 기독교에 심취하고 마침내 개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약 40명의 동료 죄수 및 옥리들을 개종시킬 정도로 그리스도의 신앙인이 된 것이다. 우수한 한학자였으며 수준 높은 영어 문장가인 이승만. 그의 박식한 지식은 옥중에서도 쓸모가 있었다. 소년수들을 가르치기 위해 반을 편성하고 곧이어 어른 죄수들의 반도 편성하는 등 죄수들의 문맹을 깨칠 수 있게끔 교육을 펼쳤으며 또한 죄수들의 예배와 성서를 읽게 하는 선교 활동까지 한다. 그리고 그의 주종목인 논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국신문에 써보낼 정도로 이승만의 한성감옥 생활은 기독교 개종을 통해 근대적 인간으로 탈바꿈한 곳이요 여러모로 유익했던 대학 이상의 대학이 된 것이다. 1904년 2월 6일 일본 군함 60여 척이 인천 해상에서 러시아 함정 2척을 격파하면서 서울에 입성했다. 그리고 3일 뒤인 2월 9일 일본은 한국을 전쟁 기지로 삼아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은 전쟁 물자의 이동을 위해 경의선 공사를 강제로 착공한다. 그리고는 일본군 주차 사령부를 용산에 설치한다. 이에 일본 추미런 의장 이토 히로부미가 특파대사로 조선에 파견되고 조선의 치안을 일본군이 담당하게 되는 군사경찰제를 시행하고 한일 외국인 고문 초빙에 의한 의정서 체결로 이른바 고문정치가 시작된다. 이로 인해 자연히 친일 세력이 세를 얻게 되고 친일 매국단체 일진회가 조직된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군사외교적인 겁박으로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어버렸다. 1904년 8월 9일 이승만을 위시로 옥중의 정치범들은 석방이 된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있었다. 그의 도움으로 조기 출감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외세를 배척하던 이승만이 일본 공사의 도움으로 조기 석방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어쩌면
일본 통인 박영효 때문은 아닐까? 아무래도 친일 세력이 득세를 하니 박영효의 쿠데타 음모 가담으로 옥살이한 이승만도 이쪽으로 취급을 받아 석방의 행운을 맞이한 것 같다. 아무튼 추록한 이승만은 실직자가 된 셈이 되었다. 옥중 생활 중 도움 준 사람부터 찾아가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는 고급 인재였다. 지금이라도 마음먹으면 당장에 신문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 교사직이나 전도사, 출중한 영어 실력이 있으므로 외교관도 심지어는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인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라의 안위를 위해 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싶었다. 이 와중에 독립협회 동지였던 전덕기라는 인물이 이승만을 찾아온다. 민족운동의 요람지로 한창인 상동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다고 말이다. 전덕기는 상동교회 부설 상동청년학원의 교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제의를 한다. 교사들은 세계사의 헐버트라는 미국 선교사가, 국어는 주시경, 영어는 스클랜튼 부인, 국사는 장도빈과 최남선 등 장안에 널리 알려진 애국지사들이었다. 그런데 이 강사들은 모두 무보수로 일한다 한다. 교장도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한마디로 재정이 어려운 학원이었다. 하와이 이주 노동자의 성금과 국내 광산 인부들, 또 가난한 이웃들이 한두 푼 모아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며 전덕기는 굉장히 안쓰러워한다. 하지만 이승만은 흔쾌히 수락한다. 교장으로 취임한 그는 사회 각계에 상동청년학원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목총을 들고 군사훈련 과목까지 만드는 등 기울어가는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 충정으로 학원을 이끌어 나간다. 이승만이 이 학교 교장으로 봉직한 것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은 어느 날, 민영환과 한규설이 이승만을 비밀리에 만나자고 호출한다.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환은 이 시기에 가장 걸출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고 진보주의자들에게 매우 동정적인 인물이었다. 또한 한규설은 군인이었지만 군주가 총애하는 사람으로서 정부의 여러 고위직을 거쳐 1905년에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심기가 많이 불편해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이승만에게 이렇게 말한다. 일제 침략이 더욱 가속되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은 미국의 힘을 빌리는 길밖에 달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는 어찌 보고 있소? 하며 이승만의 의중을 떠본다. 저도 그렇다 생각하옵니다. 1882년 조선과 미국이 국교 수립과 통상을 목적으로 맺은 조약에 의하면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에 조약국인 미국은 즉각 이에 개입, 거중 조정을 행함으로써 조선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여겨지옵니다. 이에 민영환은 반갑소. 그대 역시 우리와 같은 동지였구려. 그대가 영어에 능통하니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대통령에게 단언해보는 게 어떻겠소? 내 총리 명의로 된 서한과 여비를 마련할 테니 곧 채비를 해주시오. 1904년 11월 4일 오후 청년 이승만은 민영환과 한규설의 밀지를 품에 지니고 수행원 이중엽과 함께 서울을 출발. 이튿날 제물포에서 미국 선박 오하이오호에 탑승하여 마침내 도미 길에 오른다. (1905년인) 을사년에 이른바 신조약, 즉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사방에서 지사들이 구국의 길을 강구하고 산림학자들은 의병을 일으켰다. 경기, 충청, 경상, 황해, 강원도 등지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동에서 패하면 서에서 일어나고 서에서 패하면 다시 동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게릴라식의 전투가 되어버렸다. 허위, 이강년, 최익현, 신돌석, 연기우, 홍범도, 이범윤, 강기동, 민긍호, 유인석, 이질용, 우동선 등은 전문적인 군사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계속 실패하고 있었다. 김군은 진남포 에버트 청년의 총무의 자격으로 경성에 파견되었고 각 도에서 에버트 청년의 대표가 모여들어 경성 상동교회에서 만나 도의를 한다. 바로 1년 전 미국으로 밀사 자격으로 떠난 이승만이 교장으로 취임했던 그곳이다. 상동교회에 모인 22명의 청년 대표들은 고종 황제께 상소를 올리기로 결정하고 이준이라는 청년이 상소문을 지었다. 첫 번째로 나설 주자는 최재학 외 4사람을 더하여 5사람이 신민의 대표가 되어 서명하였다. 5사람만 상소한 것은 상소하면 반드시 사용될 것이요 사용되면 다시 5사람씩 몇 차례든지 계속할 작정이었기 때문이다. 즉 자살특공대를 조직한 것이다. 정순만 청년 대표의 인도로 상동교회당에서 마지막 맹세의 기도를 하고 모두 대안문 앞으로 나갔다. 서명한 5사람만 골문 밖에서 형식상으로 회의를 열어 상소를 의결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이미 작성한 상소장은 별감들의 협조로 상감께 올려졌다 한다. 그런데 갑자기 외놈 순사대가 달려와서 간섭을 한다. 그 5 청년은 일시에 외놈 순사에게 내정 간섭을 규탄하는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외놈은 즉시로 대안문 앞에서 칼을 뽑았고 그 칼날은 햇빛에 번쩍번쩍 빛이 난다. 그 5 청년지사는 맨주먹인데 말이다. 휘두르는 칼을 피해 물러서며 5명은 돌을 던지며 싸움을 시작하였다. 근처에서 대기하던 20여 명 남짓되는 나머지 청년 대표들은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사람들을 모은다. 여기 이 외놈들이 국권을 강탈하고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는데 우리 인민들은 저 원수의 노예가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저들과 싸워 의롭게 죽을 것인가? 하면서 격분한 목소리로 외쳐대니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맨손으로 버티는 청년을 두고 칼을 휘두르는 일본 순사를 보니 시민들은 모두 흥분하기 시작한다. 이 사태를 보고 한국 순사들이 이내 출동하였고 상황은 아무 사고 없이 끝났다. 5 청년지사들은 경무청에 감금되었는데 약하게 신문하는 것을 보니 곧 훈방시켜줄 모양이었다. 이에 청년대표단은 계획을 수정하였다. 상소한다 하여 체결된 조약이 취소되는 것은 만무하다 여기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종로에서 공개 연설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우리가 연설할 때 일본 순사가 또 금지할 것이고 이걸 이용해 대대적인 육박전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종로에서 연설을 하니 예상대로 외순사가 칼을 뽑아들었다. 연설하던 청년이 달려들어 발로 차자 외순사는 땅에 거꾸러진다. 이를 본 외놈들은 총을 쏘기 시작한다. 그때 마침 어물전 도매점이 화재를 당한 뒤라 기와 조각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청년 대표단들 몇 사람은 그 기와 조각을 외순사대를 향해 던지며 접전이 시작되었다. 외순사놈들은 중국인 상점에 침입하여 잠복한 채 총을 발사하였다. 발포에 화가 난 군중이 기와 조각을 중국 점포에 던지자 외 보병 1개 중대가 포위하여 공격했다. 인산인해를 이루던 군중은 제각각 흩어졌고 외놈들은 한인을 잡히는 대로 포박하니 수십 명이 체포 감금되었다. 마치 광주 민주화 운동 때랑 아주 흡사한 구도이다. 이날 대한제국의 대신인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고목격인 민비의 죽음과
이승만을 미국으로 밀사로 보낼 정도로 끔찍이 일본을 원수로 알던 그가 한국의 외교권도 박탈당하고 친일 세력들이 세를 넓히니 그의 입지가 좁아져서인지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인지 아무튼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다. 김구는 몇몇 청년 대표 동지들과 같이 민영한 댁에 가서 조문을 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이가 40 안팎쯤 되어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흰 명주 저고리에 간 망건도 없이 맨상투 바람으로 의복에 핏자국이 얼룩덜룩한 채 여러 사람의 호의를 받으며 인력거에 실려가는데 크게 소리치며 울부짖는 것이었다. 누구냐고 물으니 의정부 참찬 이상설인데 자살 미수에 그쳤다 한다. 그이도 나라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감을 보고 의분을 못 이겨 자살하려던 것이었다. 청년 대표 동지들은 의기소침하여 상동교회로 다시 모였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의 여력이 없는 듯 회의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애초에 상동교회에서 결의된 계획은 5 내지 6사람이 한조가 되어 앞사람이 죽더라도 뒷사람은 이어 몇 차례든 계속하기로 하였으나 상소하여 체포된 지사들을 몇십일 구류에만 처하고 마는 정황을 보니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이들은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헐랭이 박수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양쪽 손이 부딪혀야 충돌이 생기고 박수 소리가 나기 마련인데 밀어붙이는 우리 쪽보다 정부 대응이 미약하여 박수 소리가 안 나는 꼴이 되어버렸다. 황실이 강경 대응을 해야 곧 사회의 이슈화가 되어 민중 전체로 퍼지는 촉매가 될 터인데 황실은 대응을 안 한다. 상소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은 일어나지만 미비하고 가만히 순응하는 것 같은 시민들을 보니 더 힘이 안 난다. 즉 국가 흥망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절실한 각오가 적은 민중과는 아무리 급박한 현실을 맞이하여도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아직 민중의 애국사상이 박약한 것이다.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한다는 격으로 때는 늦었을지언정 인민의 애국사상을 고취시켜 국가가 곧 인민 자신의 집인 줄을 깨닫게 하고 외놈이 곧 자기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자기 자손을 노예로 삼을 줄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모였던 청년 대표 동지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애국 사상을 고취하고 신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서로에게 기약 없는 작별을 한다. 김구는 쓸쓸히 발걸음을 옮겨 다시 황해도로 돌아온다. 그리고는 동지들과의 약속대로 민족 계몽운동과 교육에 착수한다. 스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연출 김지우, 기술의 인일규, 목소리의 진남수였습니다.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제6화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여기는 스카바티 라디오 문화 채널입니다.